안녕하세요. 매일 사연만 보고 있다가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30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서 지역 내 유명하다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식당 일을 할 때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힘들 때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었는데 점점 적응을 하면서 홀에서 근무를 하고 마침내 사장님께서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5년을 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내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몇 차례 마주치다 보니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밀로 만남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우리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진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임신을 했어도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혼하지 않고서도 낳겠다는 저의 말에 수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저에게 무척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가게에 출근을 해도 말을 시키지 않으실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을 저의 친부모님처럼 알뜰살뜰 챙겼어요. 저도 가족의 사랑이 고팠고 부모님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임신을 한 몸이지만 매일같이 시부모님 가게로 나가서 매일 일을 도와드렸답니다. 저의 노력에 시부모님도 마음이 열리셨는지 어느 순간 저를 받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늦은 밤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 쓰러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가게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가 시아버님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 건강은 더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며 시어머님이 그때 이후로 저를 받아주셨죠. 저도 시부모님이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을 40년 동안 운영하셨고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아 애지중지 길러오셨어요.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면서 아끼고 아껴 키운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직원을 임신시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저의 노력으로 시부모님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가게 서빙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재료 관리 등등 가게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어요.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남편도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었기에 힘들다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3개월 만에 저는 시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다 놀랬지만 저는 얼른 몸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아 유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매번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 역시 유산 이후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가족에는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이후론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더 아껴주시고 항상 챙겨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고 난 후 저희는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도 다니고 있었고 검진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를 갖지 말자는 이야기도 종종 꺼내오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죠.
얼마 전 다니고 있던 병원 아래층에 있던 카페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길로 카페로 들어가 볼까 싶었지만 순간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은 매번 피곤하다며 관계를 피했고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특히나 매번 시부모님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차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카페에 있던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숙박업소로 향했더라고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와 입고 있던 명품 옷들, 신발 모두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번 돈으로 샀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며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떠올랐던 것은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영상을 보며 울다 집으로 돌아오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남편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생하는 것이 싫다며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겠다고 말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외로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며칠을 그대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슬며시 카페에서 남편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남편은 잠깐 놀랄 뿐 이후에 아는 지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땐 속으로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이 컸는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자 시부모님은 저의 상태를 보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어요. 시영아,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에휴, 도통 밥도 잘 못 먹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집 대청소를 한다고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났나 봐요. 아이고, 시영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보, 시영이 좀 며칠 쉬게 해주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시영아, 네가 아프면 우리 마음이 더 아프니까 제발 며칠 좀 쉬어라. 약도 먹었고 괜찮아요. 저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잖아요. 요즘 가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게요. 아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 부탁이니까 제발 들어가서 쉬고 건강 좀 챙겨.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는 것도 좀 빠르게 알아봐야 되겠다. 네? 가게 이제 정리하시려고요? 그래.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고 나도 이제는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구나. 가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시골로 가려고.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둘씩 그만두셨던 터라 제가 없으면 두 분이서 가게를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1년의 명절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저를 쉬게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며칠 휴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제가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며 일찍이 집을 비우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러 갈 것이라 생각한 저는 지금이 아니면 정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남편 몰래 상간녀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할 거라 생각했던 상간녀는 오히려 저에게 꼭 만나고 싶었다며 말을 하더군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기혼인 거 아시죠? 더 이상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다면서요? 네? 아이를 가졌다고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오빠도 알고 있어요. 저희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 헤어져 주셔야 되겠네요. 저기요, 상간녀는 그쪽이에요.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럼 소송을 하던지 어쩌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오빠도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이혼하지 못할 겁니다. 참나. 역시나 구하라고 하더니 자존심이 하나도 없네. 저기요. 그쪽 남편이 당신 말고 내가 좋다고 하잖아. 당신만 사라지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살겠다는데. 왜? 부모가 없으니 쫓겨나도 갈 데가 없어?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는 진수 오빠 한 명뿐인데 혹시 유산 같은 거 받을까 그래요? 그런 거 원하면 제가 위자료로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 이혼이나 빨리 해줘요. 외도를 저지르고서도 당당한 상간녀에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버티고 있었던 정신까지 놓고 말았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안부를 물으러 전화를 해 오셨지만 거기에 남편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연로하시고 거기다가 몸도 좋지 않으신데 이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면 충격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우선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그 앞에는 시부모님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걸 발견했답니다. 어머,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전화 받는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 보여서 진수한테 전화했더니 자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약은 먹는지 걱정돼서 와봤단다. 몸은 좀 괜찮니? 밥은 먹었어? 시모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불편할까봐 저를 배려해서 집에 오시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찾아오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달래서 방에 데리고 와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가지고 오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으로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더 말라진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어요. 시영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다오. 어머님, 별일 없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시영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거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걱정할 일은
없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밥을 차려주시니 밥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희 침실을 보고 놀라셨어요. 계절이 바뀐 지 한참인데도 이불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었거든요. 시영아, 침대 커버가 너무 얇은 것 같다. 엄마랑 아빠가 바꿔줄 테니까 너는 거실에 잠깐 나가 있으렴. 어머님, 나중에 제가 바꿀게요.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시영아.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라서 더 마음이 아프다. 얼른 건강해져야지. 그래, 시영아. 금방 바꿔주고 우리도 가볼게. 잠시만 거실에 있어.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거실로 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현관에 시부모님 신발이 있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는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네요. 한참을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남편은 겨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수연이 만났어?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걔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걔 때리기라도 한 거야? 뭐?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걔 만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 걔 내 아이 임신했어. 당신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던 걸 걔는 벌써 임신했더라.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지? 근데 5년을 노력했는데 어차피 당신이랑은 애정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부모님 시골로 내려가면 이제 정리하자.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 지금. 무슨 다시 해? 지금 이야기 끝내자. 수연이 너 때문에 쇼크받아서 지금 힘들어해. 당신 임산부한테 행패 부린 거야. 이거 고소하면 당신도 큰일 나는 일이라고. 수연이 쇼크 받았으니까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내놔. 뭐? 합의금? 지금 내가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연이가 쇼크를 받았다고. 너 이러다가 아이라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외도도 모자라서 상간녀 임신한 걸로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래. 수연이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걔는 벌써 임신했다더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걸 그런 애한테 협박을 해? 합의금 내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상간녀가 나로 인해 쇼크를 받았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며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충격으로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었던 것은 난데 남편은 아픈 저는 안중에도 없고 상간녀만 챙기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남편이 기가 죽을까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라며 줬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를 생각해서 더 넉넉하게 월급을 주셨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번 돈을 상간녀와 희희낙낙거리며 썼을 걸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도 못해. 아니,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거기다가 합의금을 달라고?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 나야. 정리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야, 나 너한테 이제 애정 없어. 너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혹시나 떨어질 거 있을까 봐 그러냐? 그런 거 단 한 푼도 너한테 못 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아니, 합의금은 내놓고 나가.
그 돈도 결국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왜 그래? 내가 받은 돈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야. 거기다가 시부모님께 유산 받을 생각도 없어. 정신 차려, 제발. 여보, 이러지 마. 이게 정말? 너 돈 있는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안 내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조용했던 집안에 띵동 하면서 핸드폰 알람이 울렸답니다. 확인을 해보니 계좌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몇천만 원씩 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제 핸드폰을 뺏어든 남편이 더 놀라 말하더군요. 야, 너 이거 무슨 돈이야? 너 돈 없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네. 얼른 돈이나 이체해.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내 돈 아니야. 무슨 일일까 싶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더라고요. 놀라서 가만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부모님은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남편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부모님 모습에 놀랐습니다. 매번 남편을 애지중지 대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시는 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의 외도는 시부모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시부모님은 더 이상 남편을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너 저번에 가게에 왔다가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네 손에 들려 형이 줄 음식들 보내려고 나가다가 네 전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니 이제 가게에 판 돈은 모두 네 거라고? 거기다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어째?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야. 진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냥 해본 말이라고? 너는 그때도 지금도 돈만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해본 말이냐? 시영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부모님 걱정만 하는데 자식이라는 애가 돈 달라는 때 말고는 찾아오지도 않아? 아니야. 엄마 아빠, 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식 하나 잘못 키웠다. 형아, 너무 미안하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해 엄청난 말을 쏟아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얼마 전에 시부모님께 사업을 하겠노라며 자금을 대달라 찾아갔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제가 혼자서 가게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미안하다며 자신도 떳떳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는 금액이 몇 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물과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까지 다 알아보고 난 후 시부모님을 찾아간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더욱 분노하며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네가 잘 알지 않니? 그런데 아버지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단 내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알아보고 상간녀랑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엄마, 살림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고 걔가 내 애를 임신했어. 엄마 알잖아. 나 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래서 부모 목숨값으로 난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한 거니?
그럼 어떻게 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엄마, 시영이 이제 임신 못해. 5년이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 자식이? 너 같은 아빠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기를 안 보내주는 거야. 아이가 안 생긴다고 외도를 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감정이 다 끝난 사이야. 엄마 아빠 두 분도 손자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영이랑은 이제 끝났어. 대신 수연이가 임신했대. 너, 너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어떻게? 시부모님은 분노하셨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고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주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겠다며 돌려보냈다가 저에게 줄 음식을 들려보내려고 남편을 따라 나왔다고 해요. 문제는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시어머님이 듣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 못 가실 거라며 사망보험금은 모두 자신의 차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재산을 넘겨줄 거라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살이 계속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전화통화를 했지만 꾹 참고 자신 걱정보다는 시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시영이가 임신을 해서 받아준 게 아니었어. 누구보다 우리를 친부모처럼 챙기고 진심으로 대해서 받아준 거지. 손자도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시영이가 더 중요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영이는 남이야. 엄마, 시영이 우리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가게 일을 해본 적이나 있어? 시영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 마감할 때까지 있는다. 너는 평생을 부모님 가게라고 와서 일해본 적 있냐? 자기 몸 아파도 우리 몸을 더 걱정해주는 건 시영이밖에 없다. 아빠, 다 시영이가 속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유산한 것도 얘 때문이라고. 진수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가게 운영하려고 시영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유산한 거야. 너는 평생을 도와주지 않았던 걸 시영이는 임신한 몸에 힘들어도 매일 나왔다고. 네가 유학을 가며 쓴 돈 살던 집 모두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너는 그거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었니? 그런데 거기다가 외도나 저지르고 딴살림 차리겠다고 거짓말로 엄마에게 말을 해?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찼지만 제가 분노를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더 큰 분노로 화를 내주셨어요. 남편은 어디서 무얼 듣고 왔는지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시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 5년 후에도 결혼 전 3년 동안도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정말 친부모처럼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이 정성이 시부모님에게 닿았던 건지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이날 찾아오시게 된 것도 바로 가게가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남편과는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와서 집안을 들쓰고 다녔던 것이었죠. 남편은 오해라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시부모님은 냉정하셨어요.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어릴 적 친부가 바람이 나
혼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어머니의 친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시아버님의 지극정성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혼을 하신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릴 적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자식이 똑같이 받지 않도록 더 사랑과 애정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자식이 자신의 친부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시영아, 나는 어릴 적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아서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어. 진수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경험한 일들은 겪게 하지 않으리 굳게 다짐을 했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진수는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단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구나.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누구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키우셨어요.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진수 아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재산을 진수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물건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단다. 너는 정말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알지? 우리가 냉정하게 대했던 그때도 너는 오히려 우리를 부모처럼 모시고 따라주었지. 그때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아버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후 시부모님은 가게도 정리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 정착을 하셨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긴 50억은 며칠에 나눠서 제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시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가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제 덕이라며 그 값을 치른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근처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죠.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상간녀 소송도 악착같이 해서 받아냈어요. 며칠 후에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상간녀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도 규모가 있는 가게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이 받을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거였다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임신은 거짓이었다며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후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을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시아버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네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혼자 되시면서 저는 시어머님께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시어머님은 같이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시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매일 찾아갔고 지금은 옆집에서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시어머님을 보러 오는 것 같지만 시어머님은 찾아오는 남편을 그대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계속해 오고 있지만 남편과는 이제는 끝난 사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20대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 일들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친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가족이라는 것을 저도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고프고 그리운 것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모님과 같았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등을 돌리시진 않을까 두려운 것도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고 끝까지 친부모님처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가정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 편에 서주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는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현재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숙려 기간은 1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부 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대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건강이 많이 허약해진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며 일이 많이 바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대곤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확실히 살이 많이 빠져 있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던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인 한의원에 들려 한약도 몇 채 지어 매일 아침마다 한 채씩 먹여가면서 남편의 건강을 챙겨 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100세 시대인 요즘 앞으로 살 날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들어 살이 많이 빠진 거 알아? 아무리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부터 챙기는 게 좋지 않겠어? 저번 달부터 주말에 쉬지도 못한 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특근을 하고 있잖아. 야근도 기본이고 당신 몰골이 말이 아니야. 한약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한번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휴, 괜찮아.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직급 좀 올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집안의 가장이 쉬면 되겠소? 그냥 다른 직장 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일은 당신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직책은 대리해서 머물러만 있는 건데? 회사 운영 방식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다니는 회사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대리라는 게 말이 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어허, 회사에 함부로 찾아오거나 하는 쓸데없는 행동하면 오히려 눈에 가실거리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올해는 그래도 과장은 달아주겠지. 남편은 한 회사에 상당히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회사였죠. 일반적이면 보통은 어느 정도 연수가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급이 올라갈 텐데 남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면 참 난감하기도 했었어요. 나이에 비해 직급이 너무 낮아서 대리라고 말을 하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라 모임이 있을 때면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직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가족처럼 지낸다고 자기만 직급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불경기 같은 요즘에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위치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보단 긍정적으로 일을 해오는 모습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걸 힘들어 했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워낙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입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이 그날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말에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회사에 밤참을 해서 서프라이즈로 찾아갈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으로 준비한 뒤 적당한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보통 야근을 한다고 말을 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쯤에 회사에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출발 전에 남편한테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회사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면서 일이 끝나면 연락하겠다는 답장을 주었죠. 그렇게 연락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도착해 어두컴컴한 건물로 들어가니 경비를 서고 있는 분께서 저를 막아섰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밤참을 준비해 왔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대리님이 아니라 부장님이신데요? 제가 여기 회사 사람들 이름과 직책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부장이라뇨. 이 회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저희 남편 이름은 진국현이고 지금 현재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야근한다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오늘 처음 회사에 와봤는데요. 힘내라고 밤참 좀 준비해 왔는데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아이 참, 이 회사의 진 씨는 단 한 명뿐이고 사모님 남편분 이름이 진국현이라면 저희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야근 자체를 자주 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야근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부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퇴근하셨는데요. 그럴 리가요. 좀 전까지 문자 주고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저희 남편이 있는 자리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사모님. 꼭 눈으로 확인시켜드려야 되겠어요. 부장님은 진작에 퇴근하셨다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 일단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꺼낸 경비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길래 그런 오해를 풀고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계속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대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불러주고 있었어요. 대리에서 한 번에 부장으로 진급을 한 것도 아닐 테고, 만약 진급을 했었다면 저에게 알려줬을 텐데, 남편은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비의 뒤를 따라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명패에 부장 진국현이라는 이름 3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떨리는 몸으로 자리를 살펴보니 컴퓨터 옆에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는 저희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몇 년 됐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아내인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해오면서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저는 경비분께 제가 다녀갔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고 왔던 밤참 도시락은 일을 하시는 경비분께 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몇 시간 사이에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었다는 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버리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된 터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부장을 몇 년 전부터 달았다는 말은 부장을 달기 전에 과장이었을 때도 저를 속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했을 당시 남편의 직책이 대리였었는데 부장을 달 때까지 속였다는 건 결혼하는 동안 현재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대리에서 진급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한순간에 남편과의 신뢰가 모두 내려앉게 되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고 있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자 들어오던 남편은 평온한 얼굴로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하냐며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은 뒤 야근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먼저 잔다는 한마디 한 뒤에 방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는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알게 된 남편의 거짓된 행동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남편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무엇을 숨기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결혼 초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숨기면서 살아왔는지 파헤쳐 봐야만 했었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면서 무엇을 숨기며 살아왔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 구석구석 살피면서 남편의 서재에까지 들어가 눈에 보이는 서랍은 전부 다 열어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면서 생활을 했던 건지 아무런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허탈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또 다른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서랍장만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그 안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굳게 잠겨있는 서랍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머릿속에서 스친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남편이 올 때만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항상 차키에 열쇠 하나를 달고 다녔었는데 그 열쇠가 서랍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퇴근한 남편을 챙겨준 뒤 먼저 잠이 들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한 후에 남편의 차키에 달려있는 열쇠를 가지고 서재에 들어가 서랍장을 열기 위해 열쇠를 꽂아볼 수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열쇠를 돌리는 순간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랍장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이상한 고지서 같은 것들만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 집 관리비 고지서는 아니었고 다른 지역 아파트 고지서였습니다. 꾸준하게 지출되고 있는 아파트 고지서를 훑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서류 봉투가 있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남편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전달에 통장 정리를 한번 했는지 급여가 최근 것까지 찍혀 있었는데 남편의 월급은 월 3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분의 말대로 남편은 부장의 직책을 달고 있으면서 매달 7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만년 대리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였죠. 직책은 대리였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까지 도달했었는데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행동들이었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지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관해 두고 있던 아파트 고지서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고지서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둔 뒤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남편의 서재에서 나와 처음 보는 아파트에 동호수가 찍혀있던 고지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저를 보게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의 이중 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었는지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아차리곤 괜찮냐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때부터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당신 요즘 안색이 좋지 않더니 우울증이라도 왔어? 애들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걔들은 기숙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번 주 주말에 올라오겠대잖아. 자기들이 원해서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자기들도 꿈이 있으니까 결정한 거잖아. 애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복합적으로 우울증이 왔나 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출근해. 이러다 늦겠다. 남편은 시계를 쳐다보더니 빨리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뒤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혀 있는 아파트에 도착해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1층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고 잠시 뒤 남편도 함께 뒤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시모 또한 남편과 여자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광경이라 떨리는 손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잠시 뒤 아파트 자동문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시부가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시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시부의 뒤를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시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당신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그러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셋째를 출산했는데 귀한 손자 아프면 안 되잖아? 아이, 가고 있어. 요즘 무릎이 안 좋은 걸 어떡해? 자문이나 열어줘. 몸조리를 꼭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어? 다들 들어와 살면 집이 좁아 터진다고. 그냥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잠깐 방심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라고. 아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걔가 언제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차에 올라타기나 해요. 며느리랑 아이들은 벌써 탔잖아. 늦은 나이에 셋째 출산이라 이번에 몸에 무리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희영이 엄마가 계절을 타는 건지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은데 몸에 좋은 음식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는 거 알고 있죠? 저보고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까지 해준다니까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서 정신없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아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저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는지 한약이며 몸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신경 써줄 수 있죠? 내가 몸이 10개니? 그리고 걔는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우울증이야? 이번에 애들도 기숙사로 전부 들어가지 않았어? 한가로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쓸데없이 잡생각만 늘어서 그런 거야. 마음 같아서는 집에 와서 애 좀 돌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솔직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엄마는 요즘에 너무 불안해 죽겠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제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도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그만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주아 애미가 워낙 착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불안정한 가정 만들어서 괜히 나중에 이런 사실 아이들까지 알게 되면 상처받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할 거야? 사돈이 어제 나한테 전화 왔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떳떳하게 사위로 부르고 싶다더구나. 사돈댁도 벌써 한계치에 도달한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음 상태에서는 희영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은 연민 정도로 불쌍한 감정만 남은 상태요. 막내 아들까지 태어난 마당에 주아 엄마한테 더 신경을 쓰고 싶긴 하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그만 정리하라는 말에 저와의 인연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모두를 차에 태운 뒤 곧장 시댁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멀어지고 있는 차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시부모님까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숨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 네가 갑자기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 거 모르니? 오늘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든지 해라. 요즘 할 일이 없는 거야. 내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요즘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며? 아이들도 기숙사 들어갔는데 너도 일거리 좀 찾아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천하태평 놀고 먹기만 할 건데?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고 있지? 네,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돌봄 같은 걸 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계속 현관문 앞에 저를 세워두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주스 한 잔 정도는 주셔야죠.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머리에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는데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평소 같지가 않아서요. 그런 게 뭐가 있어? 맨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약속이 좀 늦어서 그런 것 뿐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그럼 다음에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어머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갓난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집안에 누가 왔어요? 왜 아기 울음소리가 어머님 집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이 참, 당신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손자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며느리가 안아줘도 계속 보채기만 하잖아. 빨리 와서 손을 좀 써봐. 저러다 목상하겠어.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네. 며느리가 왔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갈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거든. 그런데 이제 막 나갈 참이었어. 신경 쓰지 말고 너 갈 길 가면 된다. 그럼 나도 외출 준비해야 되니까 현관문 닫아도 되는 거지? 어머님, 방금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문 앞에 있는데 집안의 아기를 손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들어와 사는 건 아니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몬은 온몸으로 저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오랜 시간 분노가 쌓여왔던 상태라 시몬은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밀쳐낸 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를 급하게 뒤로 숨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달려와선 당장 나가라며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모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마주친 여자가 저에게 피해를 입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여자의 옷깃을 잡으면서 대화 좀 하자고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보이는 시야가 검게 변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시모가 어딜 만지냐면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던 거죠. 이미 통제가 되지 않는 몸으로 변해버렸던 저였기 때문에 받은 만큼 그대로 시모에게 돌려주었어요. 시모한테 속아온 세월에 대한 배신을 온몸으로 시모에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모는 저를 피해 안방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바람난 여자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었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가 분노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자 고개를 떨군 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대충 알고 온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쪽이 임신을 해서 먼저 결혼을 한 것뿐이지 저도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과 서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뒤늦게서야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도 결혼 초라서 많이 당황했는지 난감해했었지만 저에게 약속 하나 하겠다며 저를 붙잡았었어요. 그쪽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고 남은 인생은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였죠. 먼저 함께 사는 것보다 남은 인생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침착하게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만큼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의 아이를 가지는 거였고 그 사람은 저와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일찍 정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쪽은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해 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법적으로 떳떳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쪽이 먼저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었지만 저도 시기는 비슷했었다고요. 먼저 양보했으니 이제 그 사람은 저에게 돌려주세요. 침묵하고 기다려온 세월, 이제는 보상받고 싶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순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와 시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위자료는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릴게요. 당신이 왜 여기로 온 거야? 어머니한테 전화 받자마자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다 해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나는 이런 삶이 좋아서 살고 있었겠소? 당신이 임신을 했을 때 나는 내 사람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 어차피 결혼은 형식적인 거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중 생활을 해온 것뿐이야. 회사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아까 그러더라. 당신 우리 회사에 다녀갔었다면서? 회사 지침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줬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동안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었던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우리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당신만 이해해주면 돼. 내가 그동안 대리라고 속여왔던 건 이 사람한테도 생활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한순간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려 했던 거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당신한테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 이해해줄 수 있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두 눈으로 보는 걸 보고 들었는데 나보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지내라고? 15년 넘게 당신한테 속아오면서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눈 감고 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까 저 여자 집에 찾아갔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나누는 대화 들었었고 나보다 저 여자를 선택하겠다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고 살아왔던 거야? 세월이 흐르는 만큼 내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일어나라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본인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한 남편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강하게 뿌리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길래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시모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급하게 나오시더니 쓰러진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며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고 시부는 서둘러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남편은 정밀검사가 시작되었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이 내려졌었고 암세포가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몸이 말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한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자고 얘기했었지만 제 말을 무시했던 남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한테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는 말에 그 여자는 울며 불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왔었는데 자기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이 떠날 거냐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서로 애틋한 사랑이라도 한 것 마냥 손을 마주잡고 눈을 마주친 상태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무슨 멜로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병원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건강이 뭐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이혼만 밀어붙였어요. 집 또한 제 명의로 돌려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순순히 응해 주더군요.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지금 현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했는데도 제가 왜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병원에 그 여자가 죽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아이들한테는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사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한테 충격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병실에는 그 여자의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그 사람 병실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알리지 말라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저와 그녀를 사이에 두고 사랑했다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날들이 너무 비참하기만 하네요.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 사람한테 받은 배신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물정 모를 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은 한참 일을 할 때였고 전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서 친구도 일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그저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필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바쁜 식구들 대신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었고 전 그게 싫지 않았죠. 오히려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 같아 나름 보람찬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돌봤고 가족들도 저에게 고마워하였어요.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 큰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슈퍼가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윤희 아빠는 윤희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어디서 저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 일도 잘하지, 살림도 잘하지. 애도 똑부러지게 키우고 말이야. 하여튼 슈퍼집 아줌마가 제일 부러워. 아들 둘이 반듯해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면야 감사하죠. 맞아요. 아주머니 말씀처럼 저 진짜 결혼 잘했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윤희 엄마 놓치지 마. 요즘 그런 처자 없어.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윤희 엄마를 먼저 며느리로 삼는 건데 아까워. 동네가 워낙 작았던지라 옆집의 수저 개수까지 다 아는 사이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도 모든 주민들이 알고 계셨고 정 많은 동네라며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절 좋게 봐주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절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할 때는 그저 예쁘고 착한 며느리였지만 시아버지가 완쾌하시고 집에서 가만히 내주만 하는 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어느 순간 차가워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날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늦장가라서 내가 뭐 이리저리 따지지 못하고 장가 보낸 거라지만 어쩜 맨몸만 달랑 오니? 사람들이 너 야무지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하는 소리야. 칭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야무지다고 애둘러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 착각 마라. 결혼해서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도란도란 사는 게 정말 좋은데 어머님도 절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나이 어린 거 말고 볼 게 뭐가 있냐? 친정도 그저 그런 친정에 솔직히 학벌도 고졸이라며.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왕 결혼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할 거지만 그냥 너는 우리 아들 말에 껌뻑 죽고 늘 맞추면서 살아. 그래야 네 도리인 거야. 니네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니긴 한데 그거야 뭐 집에서 놀고 먹는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아쉽네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늘 있거든요. 저에게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님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그중 장남과 결혼한 저였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약대를 졸업해 약사여서 그런지 어머님은 아들들에 대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 남편만 해도 홍익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다니다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이 동네로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시동생도 전문직이었기에 어머님은 그런 아들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했고 그러니 고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어머님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약사였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한의사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 거죠. 동네 잔치를 벌여도 아주 모자라다니까. 아들은 약사, 며느리는 의사. 성공한 부부인 거지. 우리 큰애만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완벽한 결혼이었을 텐데. 근데 뭐 어떻게 내 만족대로 살아가겠어?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언제 한번 동네 분들이랑 침 맞으러 나오세요. 제가 침 놔드릴게요. 너 힘들지 않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면이 서지.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 잘 얻었다고 한독소라고 어찌나 그러는지. 그럼 내가 평일에 날 잡아서 친한 아줌마들 데리고 갈게. 그 옆에 애들 날 얼마나 부러워할지 안 봐도 화나네. 제가 어머니 면 세워드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 저랑 친하게 잘 지내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 테니까요. 동서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들들을 잘 키워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고 그에 더불어 며느리 복까지 있다며 모두들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그 말을 들으며 참 행복해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등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자기 괜찮아? 자기 시어머니 너무하시더라. 자기 같은 효부도 없는데 그렇게 둘째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서? 자기 욕하고 다니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자기 엄청 까내렸다는데 괜찮은 거지? 네? 뭐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사실 제가 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뭐 저한테 따로 화가 난 이야기실까요? 어머, 모르는구나.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글쎄 동네 아줌마들 다 끌고 그 자기 동서가 일하는 한의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욕을 했대. 둘째 며느리랑 너무 비교된다는 둥, 머리에 든 게 없다는 둥. 그리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자기 동기 소개해주냐면서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아니까 자기 같은 효부가 어딨냐고 한 소리 했나 봐.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공짜침 맞으면서 쉰소리 한다고 면박을 엄청 줬다잖아. 내가 이거 우리 엄마한테 듣고 진짜 기가 막혀서 자기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괜찮은 거지? 뭐 한의사 동서랑 저랑 차이는 나겠죠. 근데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한테 무슨 뜻으로 얘기해 주셨는지 알아서 감사드려요. 근데 진짜 제가 창피하거든요. 죄송해요. 시간도 늦었고 저 먼저 가볼게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에 더욱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혼자 울고 있었고 남편이 퇴근 후 제 눈물에 놀라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어머니에게 따지러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집에 시집와서 명절에 군소리 안 하고 음식이며 대소사며 다 지내고 아버지 병시 중에 뭐가 모자라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아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너 지금 걔 말 듣고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니?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데? 맞는 말 했잖아. 둘째 내랑 비교돼도 한참을 비교됐는데 내가 넋두리도 못하냐? 그리고 네 동서도 애초에 급이 맞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지. 어디 고졸 나부랭이를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어? 한의대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데 너 너무 오버야. 학벌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재수씨 인성 안 봐도 비디오네요. 물론 엄마도 진짜 이번 일에 너무 실망했고요. 실망하면 어쩔 거야? 그러지 말고 너 둘째가 자기 학교 동기 소개해준다는데 생각 좀 해봐라. 그쪽도 애가 있고 재혼이래. 근데 뭐 어떠니? 잘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 여자가 한의사래잖아. 그럼 첫째, 둘째 며느리가 다 한의사인 거고.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시 한 번만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저 다신 엄마 안 볼 거니 말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남편을 말리러 어머님 집 앞까지 왔다가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일이 있고 어머님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이 이야기를 동서에게 모두 다 전달했는지 동서는 저를 겨냥하듯 막말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형님,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걸 남편한테 쪼르르 이르는 모양새가 아주 의존적이면서 현대 여성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제스처였어요. 이래서 고등교육밖에 못 배웠다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어디 수준 떨어져서 형님 대접 해드릴 수 있겠나요? 내버려 둬라. 이 말도 또 가서 쪼르르 이를라. 이래서 애가 많이 배워야 하는 거야. 하는 짓이 영 수준 떨어지잖니. 내가 그때 뭘 몰라서 제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 아마 내가 너 먼저 며느리로 맞았으면 그에 맞는 급으로 맞았을 거야. 그러게요.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 스펙이면 진짜 의사도 만날 수 있죠. 집도 잘 살겠다. 뭐 딸릴 급인가요? 게다가 이런 큰 공판장까지 물려받으신다면 제 친구들이 줄을 쓸걸요? 저도 어디 가서 형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쪽이 다 팔려서요. 그렇겠지. 너 같은 한의사가 고졸 형님 받들어 모신다고 하면 다들 놀래 자빠질걸?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뭐. 진짜 너무하시네요. 둘이서 죽이 척척. 그러는 어머님은 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동서는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면전에서 무시해? 나 대학만 안 나왔지? 내가 보기엔 두 분보다 제가 더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정상이라니? 고졸 주제에 어디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주변에 고졸밖에 없어서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하긴 자아도취에 빠지면 답도 없다잖아요. 뭐 이해해요. 본인이 그렇게 잘났다는데 주변 사람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모욕을 당했고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왔지만 둘이서 작정하고 덤벼대니 제가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는 페이닥터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개원 얘기를 꺼냈고 약사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시동생은 기꺼이 동서의 개원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염치 없게 남편에게도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약사였어도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아 꾸리고 있는 남편의 벌이가 꽤 컸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터라 그 말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어요. 저 역시 듣고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니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재수 씨가 내 와이프 그렇게 비방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해달라고 해? 난 그렇게 못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너한텐 미안하다만 안 될 것 같다. 아니 형, 그래도 가족끼리 좀 너무하지 않아? 내가 그 문제는 주의 줄게. 그리고 솔직히 내 와이프는 형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형까지 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직까지 뭘 잘못한 줄 모르는구나. 내 동생 그래도 엄청 개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랑 정말 다르잖아. 이게 그럴 일이야? 막말로 그냥 형이 아깝다고 동생으로서 얘기한 거고 내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심각해지네. 서방님, 진짜 좋아했는데 이건 아니죠. 절 그동안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게 진짜 어이도 없고 화도 나네요. 꼭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동서야 원래가 어머님이랑 같이 절 욕하는 거에 행복하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지만 서방님도 그렇군요.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돈은 못 해주니까 나한테 기대할 생각 말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형제가 이렇게 갈라지네.
결국엔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간 시동생이었고, 전 남편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결혼 전 저에게 늘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까지 저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 말고는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고, 시아버지야 워낙 몸이 좋지 않으니 발언권 따윈 없었죠. 중간에서 동서는 저희가 돈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또다시 한통속이 돼서 마음먹고 작정하듯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조정해서 너 돈 해주지 말라고 한 거지. 우리 수로가 어디 그러려냐? 지 동생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앤데 우리가 지한테 조금 보라고 했다고 이게 지 남편을 사주해서 너 개헌하는 거 방해한 거야. 수로는 내가 정말 잘 알거든. 가족까지 다 갈라놓고 저거 고졸 주제에 아주 남편을 조종하는 거지. 지 남편이 대졸에 좋은 직장까지 다녔던 앤데 에휴 한심해라. 그러게요. 제가 대졸 한의사에 연봉도 높고 지위가 있으니 더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형님이겠죠.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저러니 고졸 핫바리밖에 더 돼요. 됐어요. 저도 저런 더러운 돈 안 받을라니까. 어머님, 개의치 마세요. 저 어디 나가면 돈 꺼주겠다고 안 달라는 사람들 뿐이라 전 괜찮아요. 이래서 형님이랑 잘 지내지 못하겠다는 거긴 하지만요. 뭐라고 하시던 전 상관 안 해요. 어차피 제 말을 믿어주시지도 않을 테고 그렇게 잘난 동서랑 어머님을 어느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절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젠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서, 이제 나도 너랑은 엮이고 싶지 않거든. 뭐만 해도 막말해 수준 낮은 언행들. 한의사라는 고품격 직업을 가졌으면 사람도 고품격 인간이 되어야지. 어쩜 저렇게 입을 열 때마다 저렴한지. 아무리 대졸 한의사라고 해도 동서 절대 부럽지 않네. 그런 게 정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형님, 아니 당신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더 이상 얘기 말죠. 급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로써 더 미움을 산 저였지만 마이웨이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어요. 지금 당장 대졸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은 동서와 절 차별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의 약국 보증금을 빼고 어머님이 20년 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가지고 동네에 조그맣게 개인 한방병원을 개원했는데 역시나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정말로 부러워하였어요. 우리 며느리 개원식 때 다들 떡이나 먹으러 와. 그래도 내가 이 동네 한의사 시어머니인데 떡 좀 돌려야 하지 않겠어? 아유, 복도 많아. 그래, 우리가 그날 가서 떡도 먹고 축하도 해주고 그래야지. 여하튼 첫째 며느리는 효부에 둘째 며느리는 똑똑하고 며느리 복은 엄청나다니까. 왜 그 집 첫째 며느리가 밖은 양반 평간호도 다 하고 집안 살림 전반적으로 잘 돌보잖아. 걔긴 꺼내지도 마. 어디 둘째 며느리랑 비교를 해? 둘째도 기분 엄청 나빠할 거야.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고. 원래 첫째 며느리가 그 집 양반 간병까지 해대고 애 잘 키우고 남자 내조 잘하는데 그만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복 좋은 소리 하네. 여하튼 그날 한의원 선생님한테 여쭤볼 것도 있고 하니까 부녀회에서 다 같이 갈게. 아주 축하해줘야지. 그리고 고대하던 동서는 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손윗사람으로서 이대로 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축하를 해주기 전 문자를 남겼습니다. 의외로 돌아오는 대답이 그동안 미안했다, 그날 보자라는 내용이었고, 이 문자를 끝으로 저는 동서와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하떡을 들고 동서 병원 개원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악마 같은 미소를 씩 짓더니 온 동네 방네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를 개망신 주었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쪽팔리게 고졸이 어디에 발을 들여? 당신이 여기에 왜 와요? 누가 반가워한다고? 진짜 형님이라도 된 줄 아나? 어머, 웬일이야? 이 집안 완전 콩가루였네. 근데 효부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 의사 며느리가 그랬겠어?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닌가 봐. 이렇게 좋은 날 저러는 거 보니까 아주 작정한 것 같은데 윤희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 싶네. 잘못은 고졸이 잘못이죠. 그리고 고졸이면서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게 문제고요. 이런 집안에 본인이 가당키나 하나? 저에게 대놓고 고졸이라는 핀잔을 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학벌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반격을 해야 했는데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동서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성실하고 건실한 그리고 부유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꼴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 얼굴에 던진 축하떡을 주운 한 명의 의사가 동서 입에 모조리 쳐넣으면서 얘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저도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여자의 전남편이기도 하고요. 가난한 시절 학교 CC로 만나 결혼을 했고 애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저희 집도 가난하고 지네 집도 가난하니 병원은 차리지도 못할 게 뻔하고 집도 전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며 편지 하나 딸랑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곧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정 그렇다 치고 애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지. 그래도 이혼해 줬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 가고 싶었으니 잘 살라고 말이죠.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횡패야? 어머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저 사람 제 스토커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유명했고 저 사람 하는 말 다 거짓말이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 다 설명드릴게요. 아니, 들어야겠다. 그래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소설인지 진짜인지는 들어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런데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된 얘기는 아주머니의 자녀분과 한참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거더군요. 뻔히 잘 사는 집 아들이니 개원도 시켜줄 거고 이 집에서 그렇게 본인을 대우해 준다고 했더나 뭐라나. 그래놓고 이대로 살 수 없다. 본인이 성공하면 돌아온다는 그런 소설 편지를 쓰고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편지 쓴 건 뭐죠? 그리고 애들을 내팽개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거라고요, 저 여자.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망정 사람을 학벌로 따져대? 도저히 저 위선에 못 참겠어서 제가 실례 좀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쌍한 애들이 무슨 죄랍니까? 지 엄마도 못 보고.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사이코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신병자인 줄 몰랐다 정말. 여러분들 다 소설이니 믿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의사 며느리라고 자랑을 하더니 저런 과거가 있을 줄이야. 아이고 저 아줌마 꼴 좋다.
아주 효부 며느리 쥐잡듯 짰더니 저렇게 뒤통수 맞을 줄 누가 알았냐고. 아유, 세상에나. 개원식에 전 남편이 들이닥쳐서 과거를 까발릴 줄이야. 그 의사란 남자의 말에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 없었고 그 길로 시어머니는 등본까지 떼가며 체크했어요. 역시나 그 남자의 말들이 다 사실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알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이 소문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워낙 작은 동네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네 집 자체가 지역 유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론 충분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충격을 받고 동서에게 소송을 걸어 인생 끝장내주겠다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3자인 제가 보니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속이 사이다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한의사라고 그렇게 뻗대고 날 무시하더니 애둘 딸린 이혼녀에 남자를 돈으로 보고 네 인생을 피려고 해? 충분히 그 정도 스펙이면 자수성가할 만도 한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지.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사회에 악들이 존재하는 거야. 너 같은 고졸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일단 어머님한테 사죄부터 해야 하니 비켜줄래?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어머님이 날 보기 싫어하지만 난 너보다 훨씬 낫다는 사람인 것만 알아둬. 이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 네 능력 같지? 웃기지 마. 넌 그냥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고졸에 애나 키우는 밥순이 그 자체니까. 지금 내 상황 보고 비웃지 말라고. 내가 애 딸린 이혼녀여도 너보단 낫거든? 아직도 고졸 타령이네 이게. 넌 오늘 내가 그 똥만찬 머릿속 좀 변화시켜 줘야겠다. 너한테 당하고 산 내 분도 풀 겸. 전 본인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한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었고 그동안 당해왔던 게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는데 조금 더 가서 분풀이를 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머리털을 엄청 뽑아놨기에 이것만으로도 됐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고 그제야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 좀 펴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누가 날 손가락질 할 수 있냐고. 가난한 집안, 가난한 남편. 둘이 의사라고 해도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았는데 하루 종일 침만 나도 개어는커녕 집 하나 사서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런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돈 많은 집 남자를 거절했어야 해? 내 인생도 있는데 내가 왜? 인생 한 번이잖아. 이렇게 사는 게 나빠? 애들이 불쌍하다. 애들도 있다면서 애를 낳지 말던가. 애가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엄마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어머님과 서방님은 솔직히 안타깝지 않아. 학벌만 보고 그렇게 당신을 추앙했으니 자기 팔자를 자기가 볶은 거지 뭐. 고졸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충고 하나 할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정말 버러지 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런 꼴 안 보고 진작 엄마랑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우리 애들 내가 그렇게 이악 물고 버려가면서 팔자 좀 고쳐보려 했는데 왜 끝이 이렇게 끝나버리냐고. 아, 억울해. 제 말에 땅을 치고 우는 동서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웬만한 한의원을 하는 동기들과 선후배들한테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본인도 본인이 지은 죄를 아는지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 이혼녀인 걸 속이고 결혼을 했고 게다가 시동생에게 막대한 병원 개원 비용을 받았으니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욕하면서 저를 치켜 세웠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본성을 본 터라 정이 붙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이런 망신이 꼴 좋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추악한 인간의 최후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애가 말도 저렴한 게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다. 고졸이고 대졸이고 다 필요 없어. 그저 시댁이 잘하고 자기 서방 섬길 줄 알면서 애들 똑소리 나게 잘 키우는 우리 효부 며느리가 최고야. 내가 그동안은 미안했어. 네가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한 걸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여우 같은 것에 홀려가지고 너한테 상처 줬지? 넌 착해서 용서해 줄 거야. 미안한 건 아나 보죠? 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어머님의 본성을 봐서 좋았어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해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잘할 필요는 이젠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애들 할머니니까 애들이랑 남편은 보셔야겠죠. 대신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마시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나 장례식에서 뵙죠. 너 지금 내 장례식이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지금 그게 살아있는 시미한테 할 말이야? 네. 왜냐면 제 마음속의 시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잘 먹고 잘 사시고 이만 전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 절대적으로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서방님도 약사니 뭐 재혼이라도 해서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겠죠. 제 남편도 재혼하라고 부추긴 마당에 애 없는 시동생 어머님이 원하는 대졸 며느리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또 절 내치실 게 분명하니 제가 어머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 보셔서 천년만년 그 행복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더한 막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어머니기에 참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이쯤 됐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고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은 동서에게 들어간 병원 투자 비용을 받아내지 못해 소송 중에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동서가 취직하는 병원마다 찾아가서 물을 끼얹고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 일이 터지고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본인들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떠난 전 부인을 받아줄 리는 만무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마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침치료를 갔다가 동서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전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동서의 민낯도 밝혀질 리 없었을 테고 저 역시 지금도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당하고 있었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하루빨리 마음의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애들 아빠이니 힘내시고 사셔야죠. 그냥 아이들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저와 혼인기간 중에 자식까지 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던지. 솔직히 그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들어보니까 아예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겠죠. 애들을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살 거고, 애들 엄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떠나서 애들을 버렸으니까요. 네, 이해해요. 그 여자도 참 간이 크네요. 이렇게 한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개원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뻔뻔해요. 애 엄마랑 그렇게 되고 사실 일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한간의 소문이 제가 한의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아마 병원을 개원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제 짓고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제 덕분에 좀 나아지셨다니 저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왔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돈이 뭔지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의 평판은 학벌로 며느리들을 저울질한 나쁜 시어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내가 저 양반 저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효부 며느리를 두고 한의사 며느리 뒀다고 자랑을 하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 내가 윤희 엄마 불쌍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꼴 좋다. 아들 농사 잘 지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효부 며느리 내치고 큰아들도 새장가 보내려고 했다던데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그런데도 저렇게 당당한 거 봐. 이제 어느 며느리가 저 집안 꼴을 보겠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돌려받는 거야. 아유 소름 끼쳐라. 인간이 그래도 인간돌이는 해야지. 그래도 윤희 엄마가 그동안 서름 다 토해내고 손절했대. 어머 너무 잘했다. 그래야지. 윤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착한 사람이 화나니 저렇게 편한 거야. 잘 됐네 아주. 그리고 전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분가를 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남편과 아이들만 방문하거든요.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원망하며 핀잔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단단히 뿔나게 했다며 싹싹 가서 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도 지났고 전 지금 이대로가 너무 편안해 따로 사과를 받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욕심을 쫓은 여자들의 최후 같아서 웃기기도 합니다. 서러움 받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해진 제 모습이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보이는 삶이 아닌 그저 제 자체가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디 남에게 보이는 시선이 아닌 내 자체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올 한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소망할게요.